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어느 마을의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꾼은 그게 작다고 마누라한테 매일 구박을 받고 있었지요. 전날 밤에도 마누라한테 왕창 깨진 터라 홧김에 상한 기분을 풀려고 있는 힘을 다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를 근처의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이제 마누라한테 맞아 죽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어려서 할머니한테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그는 도끼를 찾아달라고 산신령에게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산신령이 연못에서 나타나 도끼를 찾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끼를 찾아주어도 나무꾼이 별로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산신령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지요. 나무꾼은 그게 작아 마누라한테 매일 구박받고 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라면 내 해결해 주지. 원하는 크기를 말해보아라. 아예 땅에 닿게 해주십시오. 좋아, 내일 아침이면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았지요. 그런데 이럴 수가. 그것은 정말 땅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그대로였고 대신 다리가 짧아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땅 첩첩산중 담비골에 단 두 집이 윗집엔 10만이 내외가 아랫집엔 사냥꾼 내외가 살았습니다. 산중에 단 두 집만 사니 그들은 친형제처럼 내 것 내 것이 없이 정말 친하게 지냈지요. 어느 깊은 가을날 산삼을 캐러 간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여보, 왜요? 좋은 삶이라도 캤어요? 이것 보시오. 남편이 내놓은 것은 좋기 100년은 돼 보이는 산삼이었지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읍내의 큰 약방에 가서 이걸 팔아올 것이오. 이제 우리도 산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사십시다. 어머,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이튿날 아침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산삼을 챙겨 읍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해걸음에는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지요. 10만이 부인은 마루에 걸터 앉아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샜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랫집 사냥꾼이 올라와 자기 아내를 찾질 않겠습니까? 형수님, 우리 집사람 여기 안 왔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못 봤는데. 나도 지금 우리 남편이 어제 아침 일찍 읍내에 다녀온다고 나가서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어제 아침에 나가서 여태까지 안 돌아오니 이게 뭔 일인지. 설마? 순간 10만이 부인의 머릿속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생각났지요. 그이가 삼을 팔아 사냥꾼 부인과 도망갔단 말인가? 언제부터 둘이 눈이 맞았단 말인가? 10만이 부인은 그날로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 버렸고 사냥꾼은 연놈들을 찾으러 간다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 헛걸음을 치고 돌아온 사냥꾼이 집을 찾아오니 10만이 부인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죠.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이것 좀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어디로 갔는지 알아는 보셨어요? 읍내에 있는 약방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 도무지 그 행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랫집에서는 생오라비가, 윗집에서는 생과부가 분노와 한숨으로 살아가다가 눈이 펄펄 오던 어느 겨울날 밤 사냥꾼이 술 냄새를 풍기며 윗집 생과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도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를 품에 안고 밤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사냥꾼은 10만이 부인을 형수님이라 부르는 대신 여보라 불렀고
여인도 자연스럽게 사냥꾼을 서방님이라 불렀지요. 사냥꾼은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신만이 부인의 고쟁이를 벗겼고 여인 또한 새로운 밤놀이에 심신이 들떴습니다. 지난 가을의 분노와 한숨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 삶이 너무 짜릿해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지요. 꽃 피고 새우는 화사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산나무를 뜯으러 산속을 들어간 사냥꾼의 세 부인은 사냥꾼이 좋아하는 곰취를 뜯으러 점점 깊이 들어가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지요. 바위 사이 풀 속에 처박힌 시체. 그것은 사냥꾼 부인과 도망쳤다던 남편 신만이었습니다. 신만이의 움켜진 오른손을 펴자 단추 하나가 나왔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단추였지요. 여인은 단추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옷장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곤 가을에 입던 사냥꾼의 조끼를 꺼냈는데 옷에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나머지 단추와 여인이 갖고 온 단추는 같은 모양새였지요. 여인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냥을 나갔던 사냥꾼이 집으로 돌아와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대체 무슨 일이요? 여인은 사냥꾼의 물음에도 사냥꾼의 조끼를 안고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해보시오. 대체 무슨 일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답답하기만 한 사냥꾼이 재촉하며 대묻자 말없이 단추 하나를 내보였습니다. 순간 사냥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뒤로 자빠졌지요. 용서해 주시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미칠 것만 같았소. 그 소리에 망연자실 천장만 바라보던 부인이 조끼와 단추를 들고 나가더니 부엌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리고는 방으로 들어와 배시시 웃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나도 서방님 품에 안기는 꿈을 수없이 꾸었습니다. 사냥꾼은 감격하여 여인을 안았지요. 운우가 지나고 땀을 훔치지도 않고 속치마만 걸친 채 여인은 부엌에서 술상을 차려왔지요. 사냥꾼은 벌컥벌컥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초점 잃은 눈을 크게 뜨더니 피를 토하며 꼬꾸라졌습니다. 여인이 지아비를 죽인 원수를 갚은 것이죠. 이튿날 산속으로 들어간 여인은 억울하게 죽은 신만이 시체를 수습하여 땅에 묻고 술을 따라 재를 올렸습니다. 또한 사냥꾼의 시신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술을 따랐지요. 지아비를 죽인 원수지만 그 또한 5달 동안 살을 섞은 지아비가 아니겠습니까? 거름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사냥꾼 부인의 시체도 찾아내 땅에 묻었지요. 그날 밤 담비골 두 집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여인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 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때는 짐승들도 사람 말을 알아듣고 말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 사람이 소, 개, 닭, 돼지 등을 정성껏 길렀는데 하루는 고기가 먹고 싶어 소를 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네, 너희들을 기르느라 고생만 하고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어 기력이 다 했으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소는 고개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저는 주인어른을 태워 진흙탕과 빙판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으며 물을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쟁기질도 하여 힘들게 노력 봉사를 했으니 공만 있고 죄가 없는 터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를 잡아먹으려 하십니까? 이에 주인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개를 잡아먹겠다고 말하니 개도 다음과 같이 변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인을 위해 늘 울타리 밑에 살면서 주야로 집안을 순찰하고 도둑이 들면 짖어서 알리며 주인이 외출하면 열심히 집을 지키다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니 저의 공을 말할 것 같으면 종들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에 주인은 역시 옳다고 하고는 닭을 잡아먹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닭도 이러한 항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공이 많습니다. 주인을 위해 낮에는 시간을 알려주어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며 밤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을 알리니 오나 양순, 공손, 검소, 겸양의 아름다움은 지녔어도 죄악을 지은 일이 없는데 어찌 저를 잡아먹으려 하십니까? 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돼지를 향해 잡아먹겠다고 말하자 돼지는 눈만 껌뻑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공적이 없습니다. 주인 어른이 주는 먹이만 먹고 은혜만 입었으니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속히 저를 잡아 주인 어른의 몸을 보아소서. 돼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돼지가 가여워 결국 아무도 잡아먹지 못했다 합니다. 허서방 선친이 운명한 지 일주기가 되어 소상 준비로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뒷뜰에는 멍석을 깔아놓고 허서방 숙부가 해물을 다듬는데 허서방의 새 신부가 꼬치를 가지러 왔다가 문어에 발이 붙어버렸죠. 아따, 그 문어 싱싱하네. 우리 형님, 문어를 억수로 좋아하셨지. 시숙이 손질하는 문어를 내려다보며 새 신부는 군침을 흘렸습니다. 밤은 삼경인데 일을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온 새 신부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았지요. 조금 있다가 허서방이 들어와 쪼그리고 앉아 한숨만 쉬는 새 신부를 보며 물었죠. 여보, 눈을 좀 붙여야 내일 손님을 치르지. 왜 한숨만 쉬고 있어? 날이 새면 시아버지 소상날인데 종부인 새 며느리가 서방한테 고맹맹이 소리로 한다는 말이 문어가 먹고 싶어. 잠이 안 옵니다. 문어가? 한참 생각하던 허서방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예, 눈을 감아도 문어만 보이니. 맞상제인 허서방이 몰래 광으로 들어가 선친의 소상 제사상에 올릴 문어 다리 하나를 잘라 안방으로 들고 왔지요. 문어를 본 새 신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은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습니다. 문어를 썰어 양념간장에 찍어 허서방이 새 신부의 입에 넣어주자 새 신부는 청주를 따라 허서방에게 올렸지요. 날이 새면 소상인데 맞상주와 종부가 제상에 올릴 제수를 먹고 마시며 희롱까지 하기 시작했지요. 청주를 몇 잔 마신 허서방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며칠이나 안아보지 못한 새 신부를 바라보니 어찌나 어여뻐 보이던지 슬며시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상복을 입으니 더 예쁘네. 소상날로부터 10달이 지나 허서방 새 신부는 달 같은 딸을 낳았지요. 예쁜 딸은 무럭무럭 자라 이팔청춘 16살에 예쁜 아가씨로 자랐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 허서방의 집마당에서는 혼례식이 웃음꽃 속에 치러졌습니다. 허서방은 한원장부 사위를 맞아 입이 찢어질 듯하였지요. 그날 밤 신방을 차린 사랑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얼마 후 신방에 불이 켜지고 신랑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행랑에서 자고 있던 신랑 집 하인을 깨워 당나귀를 타고 날이 밝지도 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신방에서는 신부의 흐느낌 소리가 허서방네 사람들의 소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튿날부터 동네 우물가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지요. 허서방 딸의 그게 문어 흙반을 빼다 꽂았다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던 어머니가 여러 달 동안 장독대에 정화수 그릇을 올려놓고 하늘에 계신 칠성님에게 여러 달 동안 빌어 얻은 쌍둥이 형제였지요.
그러나 쌍둥이 중 형은 온전한 몸으로 태어났으나 동생은 눈이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칠성님에게 치성을 드리다 잠깐 졸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잉어 2마리를 잡아 삶아 먹으려 하는데 새가 날아와 잉어의 눈 하나를 쪼아먹고 날아갔지요. 그런데 정말 10달이 지나 쌍둥이를 낳고 보니 동생의 눈이 하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라면서 두 형제의 성품은 아주 달랐습니다. 몸이 온전한 형은 성미가 사납고 심술궂었지만 반대로 눈이 하나 없는 동생은 온순하고 착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요. 기홍아, 채홍이랑 장에 좀 다녀오너라. 어머니, 저는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어요. 차라리 저 혼자 다녀올게요. 이 녀석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좀 챙기고 다녀야지. 형 기용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외눈박이라고 놀려대고 구박을 하였지요. 그러나 동생 채용은 화도 내지 않고 늘 묵묵히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나이가 웬만치 들어 젊은이 소리를 듣게 되어도 기용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고 늘 채용을 못살게 굴었죠. 야, 애꾸야. 난 오늘 쇠돌이하고 아랫동네에 볼 일이 있어 가야 하니 나 대신 내가 들에 가서 일 좀 해야겠구나. 채용은 언제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니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눈이 하나 없는 외눈박이지만 몸놀림이 날래고 기운이나 힘도 아주 세었지요. 그런데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채용을 형 기용이 늘상 놀려대고 구박을 하니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난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처럼 놀림을 받고 사는 것인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눈이 하나 없으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는구나. 형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으련만. 차라리 집을 나가 따로 살면 편할 게 아닌가? 형의 구박을 견디지 못한 채용은 결국 몰래 집을 나와 이곳저곳 떠도는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용은 어느 산길을 가다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도사를 만났지요. 이복의 젊은이, 네? 왜 그러시죠? 내 자네 얼굴을 보니 마땅히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하네. 그건 어찌 아셨지요? 그야 척 보면 알지. 이래봬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자네 혹시 나를 따라다니지 않겠는가?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이긴 하지만 저도 엄연히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고 하는 소리겠는가? 자네 얼굴을 보니 돌아가 봐야 또 나올 테니 하는 소리일세. 그러니 나를 따라다니며 글 공부도 하고 무술도 배워보게나. 이렇게 해서 채용은 도사의 제자가 되었지요. 도사는 새로 생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글 공부를 비롯해서 무술과 전문, 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러 도사가 채용을 불러다 말했지요. 내 놈이 나랑 함께한 지 얼마나 되었지? 오늘이 꼬박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더는 가르쳐 줄 것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스승님, 제가 마음 편히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스승님 곁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그놈. 사람이 어찌 태어난 곳만 있고 돌아갈 곳은 없겠느냐? 태어났으면 다 그 소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 이제 돌아가서 내 놈 소임을 다하거라. 부드럽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스승의 명령에 채용이 스승에게 절하고 산을 내려가 집으로 향하려는데 뒤에서 스승이 말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꼭 도와주고 가거라. 그것이 내 업보를 씻는 일일 것이다. 채용의 스승은 그렇게 말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채용은 정들었던 곳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르러 허기진 배를 채우고 가려 하는데 온 마을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쥐 죽은 듯이 고요한 것이 으스스한 기분마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어떤 커다란 기와집을 지나가는데 담장 너머로 간간히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채용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그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하인에게 무슨 까닭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오. 이 동네에서는 해마다 괴물에게 처녀 한 사람씩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번에는 이 집 딸이 괴물의 제물이 되는 차례라 온 집안 사람들이 저리 울고 있질 않겠소. 대체 무슨 괴물이게 그리들 무서워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매달 제물을 바치지 않는 날이면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마구 잡아가니 어쩔 수 없이 딸 가진 집을 골라 차례로 제물을 바치고 있지요. 일이 딱한 일이. 채용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게 되는 곳이 뒷산의 어느 바위 밑이라는 것과 그 시각이 자정이라는 것만 알아내고 괴물을 잡아 없애 이 동네를 횡액에서 구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이슥해지자 채용은 뒷산으로 올라 곡물을 바치는 바위 근처 숲속에 숨어 괴물을 기다렸지요. 밤은 깊어 이슬이 내려 채용의 옷이 눅눅해질 때쯤 자루를 짊어진 일꾼들이 산으로 기어 올라오더니 급히 자루를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요. 갑자기 산 위에서 기괴한 소리와 함께 비린내가 확 풍겨오며 두 눈에서 파란 불이 뚝뚝 떨어지는 커다란 지네가 자루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네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발길이 닿는 곳에 있는 나무가 뚝뚝 부러져 나갔지요. 이윽고 자루 가까이 다가온 지네는 입을 딱딱 벌리며 징그러운 머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댔습니다. 순간 바위 틈에 숨어있던 채용이 이때다 싶어 비호같이 뛰어나가 지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비록 외눈박이 채용이었지만 도사에게서 3년간 배운 무술로 지네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거대한 지네를 쉬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엉켰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엉키는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싸움은 동력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침 햇살이 비추자 지네는 그 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자도 채 안 되게 작아지고 말았지요. 채용은 이때다 싶어 지네를 발로 밟아 죽였고 기진맥진하여 숨을 헐떡이며 땅바닥에 벌렁 누운 채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루 속에 있던 처녀가 살며시 자루에서 나오는데 채용이 보니 마치 선녀와도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채용은 이것이 꿈인가 싶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루에서 나온 처녀는 사내가 자신의 은인임을 알아차리고 채용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 어찌 다 갚겠습니까? 잠시 후 산 아래에서 소리가 나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물로 바친 기와집 딸이 어떻게 되었나 보러 온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살았네, 살았어. 이보게들 어서 마실 물을 가져오게. 동네 사람들은 채용이 지네를 물리친 것을 알아차리고 지친 채용을 부축하여 마을로 내려와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또한 동네의 애군을 말끔히 씻어 없애버렸고 기와집의 처녀까지 살렸으니 동네에서는 한바탕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그런데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처녀는 아버지에게 어차피 죽은 목숨이 살아났으니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우겨댔습니다. 처녀의 아비는 채용의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차피 죽었던 목숨입니다. 저를 구해준 분과 혼인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느니만 못합니다. 더군다나 은인을 눈이 없다 홀대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말도 옳다. 정 내 뜻이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하지만 남녀 사이의 혼인이 어찌 한쪽의 뜻대로만 되겠느냐? 먼저 저 사내의 의향도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처녀의 아버지는 아무리
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이 한쪽밖에 없는 사내에게 딸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채웅의 의향을 물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처녀의 아리따운 모습에 반한 채웅이 어찌 이 혼인을 거절하겠습니까? 처녀의 아버지가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말 없이 혼인을 승낙하였지요. 그렇게 외눈박이 채웅과 기와집에 사는 부잣집 딸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간 신랑 채웅은 신부에게 함께 큰절을 3번 해야 한다며 신부를 일으켜 세워 절을 3번 했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순간 채웅의 한쪽 눈이 생겨나 온전한 사람으로 변했으며 그 모습 또한 준수하기 이를 데 없는 늠름한 젊은이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대체 이 어찌된 일이십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칠성님께 치성을 드리다 잉어 2마리를 얻는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새가 1마리 날아와 잉어의 눈알 하나를 파먹고 날아갔다오. 그리고 나와 쌍둥이 형이 태어났는데 나에게는 눈이 하나 없었던 것이오. 채웅은 산중에서 도사를 만난 일과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면 바로 장가를 들 수 있게 되니 그때 칠성님께 절을 올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는 이야기를 신부에게 해주었지요. 이것을 들은 신부는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채웅은 그렇게 혼인하여 처가에 얼마 동안 머무르다 무과시험에 응시하여 단번에 급제하였지요. 그날로 채웅은 아내를 데리고 본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형에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얘기하니 식구들의 기쁨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물론 채웅의 형은 그날부터 동생을 놀릴 수가 없었고 우애 있게 지내게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합니다. 옛날 저승의 염라국에 기생과 도둑과 의원 3사람이 붙잡혀와서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기생에게 먼저 물었지요. 넌 세상에 있을 적에 뭐라고 지냈느냐? 예, 셋내는 분단장 곱게 하고 부잣집 자제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해롭지 않도다. 젊은 사람을 위해서 그처럼 좋은 일을 했으니 마땅히 세상에 다시 돌아가 더 살다 오너라. 기생이 기뻐하며 돌아가자 염라대왕이 다시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살았는고? 서인은 밤이슬 맞아가며 부잣집에서 쓰다 남은 물건을 훔쳐다가 쓰다 남으면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오라, 그것도 해로운 일이 아니로다. 서로 공평하게 사는 길을 열었으니 너도 다시 나가서 실컷 살다 오너라. 마지막으로 염라대왕이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풍채도 그럴듯하구나. 대관절 세상에선 뭘 하고 살았나? 네, 소인은 말똥, 소줌, 나무껍질 나부랭이를 주워 모아두었다가 마을에 병난 사람이면 즉각 약을 써서 살려주었습니다. 의원은 염라대왕에게 착한 일을 했다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였지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온화한 표정이던 염라대왕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여 말했습니다. 네 이놈들, 저놈을 당장 잡아먹고 지옥의 기름 가마에 쳐넣어라. 아니 대왕마마, 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느냐? 내가 병든 인간들에게 영장을 내어 불러도 번번이 거역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대체 무슨 연유인가 했더니 바로 내 놈이 뒤에서 수작을 부렸구나. 염라대왕은 얼굴에 노기가 등등하여 호통을 쳤지요. 의원은 꽁꽁 묶여 지옥길로 끌려가며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보게, 혹시 내 집에 가거든 아내더러 기생이 되라 하고 자식들에게는 도둑놈이 돼서 제발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게. 옛날 옛적 충청지방에 홍풍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충청지방 일대에서 유명한 부호의 아들로 일찍이 그 아버지가 독서당에 앉혀놓고 그를 아무리 가르치려고 했으나 풍생이 어찌나
머리가 우매한지 그만 단념을 해버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난 포기요, 포기. 그러나 집안은 부유하고 공부를 멀리하면 자연 빠지는 게 주색이니 어느 고을에 아무개 기생이 예쁘다면 풍생은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신물이 나게끔 놀며 돈을 물쓰듯 하고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요 며칠 전 풍생은 전라도로 유람 갔다가 무려의 200냥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후 또 어느 곳으로 갈까 하고 궁리를 하는 터인데 마침 좋은 소식이 들어왔지요. 도련님, 풍생이 후원 마루에 걸터 앉아 시름없이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평소 신복처럼 데리고 다니는 종놈이 급히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무슨 일이냐? 풍생은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서인이 지금 좋은 소식을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종놈은 연신 벙글벙글 웃으면서 말했지요. 무슨 좋은 소식이더냐? 지금 서인이 하도 목이 컬컬하던 편이라 길 건너 주막집에서 막걸리를 한 사발 사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막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있는데 때마침 선비 두 사람이 들어오며 하는 말이 평양기생에 관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생 말이라? 기생이라는 말에 풍생의 눈이 번뜩였지요. 네, 평양에 춘월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 용모의 아름답기가 경국지색이라 자기도 그 춘월이라는 기생과 20여일 논일다 오는데 그 사이 어찌나 정이 들었는지 박달재를 넘어오면서 북향하고 마구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놈의 이 같은 말에 풍생의 마음은 적이 동요되었지요. 그게 사실이냐? 아무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분명 그 춘월인가 무엇인가 하는 기생 이야기를 들었겠다? 글쎄 이놈의 귓구멍으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풍생이 자꾸 묻는 바람에 종놈은 그만 답답해 죽겠다는 듯 자기의 양쪽 귀를 잡아내려 보였지요. 그놈의 춘월이가 그토록 사나이의 가슴을 울릴 만큼 예쁘다니. 어디 나도 한번 가보아야겠다. 얘야, 어서 행장을 차려라. 풍생은 그렇지 않아도 어디로 갈까 하고 궁리를 하던 참이라 그 즉시로 종놈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놈은 기생 말만 들어도 사지를 떠는 풍생의 마음을 아는 거로 이같이 말을 했던 것이지요. 과연 즉시 떠나자 하매 그저 신바람이 나서 말을 끌어내어 바쁘게 행장을 차렸습니다. 이리하여 풍생은 돈 500냥을 말에 싣고 종놈을 앞세우고서 그날로 평양을 향해서 강행군을 하였지요. 그러나 충청도에서 평양까지는 무려 천리가 넘는 길이라 풍생이 평양 땅에 당도했을 때는 고향을 떠난 지 보름이 되는 저녁 오후였습니다. 평양은 확실히 정서가 어린 오랜 도시라 풍생이 말을 타고 대동문을 들어서며 문득 모란봉을 바라보니 조용히 굽이굽이 흐르는 대동강 물결을 머금은 듯 묵묵히 모색에 쌓여 있으니 그 전경이야말로 천리길을 달려온 나그네의 눈엔 그저 천만 가지의 회포를 느끼게 했지요. 과연 평양은 이름난 고을이구나. 산 좋고 물 좋으니 어찌 풍류명계에 미색이 없을까 보냐. 풍생은 넋을 잃고 모란봉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처럼 나직이 감탄하면서 말을 몰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넌 어서 가서 그 춘월이의 집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풍생은 즉시 종놈을 시켜 기생집을 알아오게 했지요. 그리고 종놈이 나간 지 얼마 후에 주막에 들자 얘야, 그래 집을 알았느냐? 네, 집은 확실히 알았습니다마는 조행길이 돼서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해서 노파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잘했다. 풍생은 마음이 흐뭇해서 노파에게 치아의 사례금을 준 후에 그를 앞세우고서 춘월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노파는 얼마를 이리저리 길을 바꿔가며 풍생을 끌고 가더니 어느 한 커다란 집 앞에서 멈춰섰지요. 여기옵니다. 고맙소이다. 풍생은 또 한 번 치아를 한 후에 말에서 내려와 즉시 사람을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풍생의 목소리는 잠옷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조금 후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지요. 니시옵니까? 난 충청도에 사는 홍풍생이라는 선비로서 너희 집 아씨를 만나러 온 사람이다. 어서 안내하여라. 풍생의 말을 들은 하인은 생긋 웃으며 사나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무엇을 생각하는 듯 다시금 생긋 웃고 나서 말했습니다. 천만 죄송하오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서두르거라. 네. 집 안으로 들어간 하인이 다급하게 춘어리를 불렀습니다. 아시마님. 무슨 일이냐? 검은고를 손질하고 있던 춘어리는 하인의 목소리에 한가로이 물었지요. 손님이 왔어요. 아는 사람이더냐?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충청도에 사는 홍풍생이라는 선비라나요. 영남에 사는? 혹시 아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생각에 잠기던 춘어리 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행색이 어떻더냐? 아주 호화스러워요. 살찐 말을 타고 있는데 젊은 시종을 데리고 왔네요. 춘어리는 비록 충청도에 산다는 홍풍생이란 놈팽이를 보지는 못했을 망정 하인의 말을 들으니 어렴풋이나마 그 위인됨됨이 떠올랐지요. 돈푼이나 있는 잡놈이구나. 어서 드리거라. 네. 풍생이 하인의 안내를 받아 객실로 들어가니 곧이어 화장을 곱게 한 춘어리가 들어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냉큼 선비님을 몰라뵌 저희 과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춘얼은 무릎을 살포시 구부려 절을 한 후에 사르르 눈을 들어 사나이를 쳐다보니 얼굴은 우락부락해서 흡사 파랗고 사촌쯤은 되어 보이는데 위인치고는 더럽게 추하고 못생겼는지라 그 즉석에서 풍생은 점수를 잃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차림새는 잠옷 호화로워서 비단옷에 겹쳐 입은 조끼에 금 단추가 황촛불에 찬란히 빛났습니다. 내가 바로 맞추었구나. 돈푼이나 있으니 계집질을 하는 거겠지. 기생의 이런 속도 모르고 풍생은 해픈 입을 열면서 짓거렸지요. 과연 그대는 미색이로다. 내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온 보람이 있어. 그대 이름이 춘월이라지? 네, 춘월이옵니다. 봄바람의 달이라? 과연 사나이의 간장을 녹일 만한 치고. 어머, 선비님께선 풍류에도 멋지시군요. 하하하, 뭐 별로 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과히 심심치는 않을 거요. 풍생은 춘월이 지켜주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져 이렇게 호언을 했으나 실로 하늘 천자도 모르는 주제에 풍류란 갯불 무슨 풍류인지 고작 안다는 것이 팔도강산의 문여인들을 주물럭거리면서 한두 마디 얻어들은 잡소리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토록 첩을 사랑하여 주시니 그 기쁨 비길 데 없습니다. 오늘 밤은 몸도 고단하실 테니 편히 여독을 푸시옵소서. 천리길 한결같이 그대 그리며 왔으니 오늘 밤은 은은한 봄밤, 은빛 같은 달빛 속에 사나이의 가슴을 적셔보자꾸나. 호호. 춘월은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풍생의 몸에 나긋이 어깨를 기댔지요. 이렇게 해서 평양의 일색이라는 춘월이와 충청도의 당하 풍생과의 첫날 밤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춘월은 원래부터 풍생의 사람 됨됨에는 머리털만 치라도 흥미가 없었지만 원체 그가 가진 금전이 많은지라 돈에 끌려 하루하루 극진한 대우로서 모시니 풍생은 그만 춘월이에게 홀딱 반하여 같이 붙어 있기 어언 3개월이 지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양의 세사또가 부임하여 소위 상급에 속하는 기생들은 관례대로 세사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차례가 춘월이에게 돌아왔지요. 행수기생으로부터 정갈이 왔는데 그 내용인즉 즉시 화장을 곱게 하고 새 사또님을 모시러 들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밤 수청을 든단 말이냐?
풍생은 이 사실을 알고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물었지요. 새로 오신 사또님을 모시라는 분부인즉 어찌 피할 도리가 있사옵니까? 아니 그럼 그 사또라는 놈에게 내 몸을 허락한단 말이지? 기생이 사또의 수청을 들으면 정한 이치인데 호호 서방님도 질투심이 여간 아니로소이다. 허나 염려 마십시오. 첩에게 좋은 계책이 있사옵니다. 춘월이 자지러지게 웃으며 이같이 말하는 통에 풍생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물었지요. 아니 무슨 계책이냐? 서방님께서는 모름지기 첩이 하는 모양만을 보십시오. 춘월은 이렇게 대답을 하며 단장을 곱게 하고는 나갈 때 고쟁이 속에다 월경대를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책치고는 매우 좋은 꾀로구나. 풍생은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이 가는지 기꺼운 낯빛으로 짓거렸습니다. 그럼 서방님께서는 안심하시고 오늘 하루만 홀로 계시옵소서. 춘월이 그 고운 얼굴을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풍생은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가만히 춘월의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밤도 사뭇 어두운데 춘월이는 계집종이 밝혀주는 등불을 따라가다 마침내 관사에 이르자 돌연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차고 있던 월경대를 풀어내어 담이 기왓장 속에다 쑤셔 넣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숨어서 보는 풍생의 두 눈은 아찔하였습니다. 허허, 역시 못 믿을 건 계집의 마음이로다. 내 저를 사랑하기를 하늘의 해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였고 금은 보배를 아낌없이 주었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저같이 날 속인단 말이냐? 풍생은 분하고도 서글픈 생각이 들어 한숨이 절로 났지요. 인연, 내가 모를 줄 알고 이같이 교활한 짓을 했으렸다. 내 저놈의 월경대를 가져다 증거로 삼으리라. 풍생은 이같이 결심하고서 조금 전 춘월이가 담 위 기왓장 속에 쑤셔 넣은 월경대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쯤 그 사또놈과 춘월이 같이 어울려 온갖 짓을 다 하며 시시덕거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잠은 천만리 저쪽으로 달아나 버리고 오직 불같은 질투심만이 가슴을 태웠지요. 천하의 괘씸한 년? 사나이의 입에서는 가진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대로 밤은 깊었지요. 차츰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풍생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계집의 월경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방바닥에 쓰러져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녘 사또의 수청을 들은 춘월이 일찍이 관사를 나오는데 문간에 이르러 어제 저녁 쑤셔 넣은 월경대를 아무리 찾아도 온데간데가 없었지요. 이것은 필시 그 홍가놈의 장난이 분명하다. 춘월은 그 즉시 이같이 단정을 하고서 집에 돌아와 가만히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니 과연 풍생이 월경대를 잔뜩 움켜쥐고서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르고 잠에 빠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나이 같으니. 춘월은 빙긋 웃으며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선 풍생이 쥐고 있는 월경대를 빼낸 후 그가 쓰는 갓을 대신 놓은 후에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서방님 주무셔요? 뭐라고? 그제야 풍생은 기지개를 불끈 켜면서 눈을 떴지요. 여보, 서방님, 어젯밤에는 그 월경대 덕분으로 그 짓을 면하고 이처럼 일찍 나왔나이다. 춘월은 생긋 웃으면서 사나이를 얼렀습니다. 그 순간 풍생은 어젯밤 자기를 속이고도 또 거짓말을 하는 춘월이 가증스러워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요. 아니, 무엇이라고? 더는 말을 말지어다. 모든 일은 이미 청정백일하에 탈로 되었거늘 너는 어찌 또 속이려 드느냐? 춘월은 풍생이 그럴수록 더욱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되물었지요.
대체 서방님께서 무엇을 속으셨단 말씀이며 또 서방님을 속인 건 누구란 말씀입니까? 농간도 이런 농간이 또 있겠습니까? 아, 가슴이 쓰리도다. 날 속인 건 바로 내가 아니냐? 어머, 제가요? 허참. 아니, 그럼 넌 정녕 이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냐? 풍생은 춘월에게 증거를 제시하려는 듯이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쑥 내밀어 보이는데 가만 보니 자신의 gat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서방님의 갓이 아니오니까? 그러게?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젯밤에 내 분명히 내 월경대를 가지고 돌아왔거늘. 이 소리를 들은 춘월은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놀리듯 말했습니다. 보셔요. 서방님, 월경대는 이처럼 제가 들고 있는데 서방님께서는 그 무슨 잠꼬대 같으신 말씀을 하십니까? 기생 춘월의 말을 들은 풍생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는 눈치였지요. 허허,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어젯밤 내 분명히 전연의 월경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이 우매한 풍생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인간이라 그의 생각은 이렇게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서방님께선 무엇을 그토록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방님께서는 지금 머리에 쓰는 갓을 들고 계시온데 그럼 거기에 무슨 곡절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셔요? 이상하다. 내 분명히 내가 어젯밤 관가의 문옆담 위에 처박아 놓은 월경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가시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풍생은 풀이 죽어 있었고 그것을 알아차린 춘월은 용기가 더욱 나서 말했지요. 그것은 서방님께서 소녀를 무척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한 곳으로 정신을 쏠리면 잠결에 마음먹은 바 그대로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답니다. 지금 서방님께서 소첩의 월경대를 가져오셨다 하오나 그것은 꿈속의 짓으로 아마 서방님께서 첩이 신관사또께 몸을 허락할까봐 마음이 꺼려서 꾸신 꿈이 아닌가 합니다. 춘월의 말을 들은 풍생은 그 말이 그럴듯해서 물었지요. 그게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어찌 서방님을 속이오리까? 내 말이 맞는가 보구나. 분명 내가 꿈을 꾸었구나. 그렇지, 너는 과연 나를 속이지 않는구나. 멍청하기 그지없는 풍생이 이러면서 춘월의 등을 쓰다듬어 주니 춘월은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옛날 옛적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 첩첩산 중에 조그만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는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하루는 탁발하고 산길을 돌아가다가 길섭 바위 아래 보자기에 쌓인 어린 아기를 발견하였지요. 아니, 이 산중에 누가 아이를 버려두고 갔나? 이러다 산짐승들이라도 만나면 어찌하려고? 노스님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암자로 돌아와 사슴젖을 먹이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영특함이 번쩍이기 시작했고 노스님은 아이에게 도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수행제자로 삼아 큰 스님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지요. 5살도 안 된 도원은 그를 깨우치더니 불경을 파고들어 노스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불경 공부하는 틈틈이 도원은 숲속에서 산짐승들과 놀았지요. 그런데 이 암자는 동네에서 30리나 떨어진 심산유곡이라 동자승 도원은 사람이라고는 노스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10서너 살이 된 도원의 공부는 스님을 뛰어넘을 정도였으니 노스님은 그를 보며 늘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초여름 도원은 산중으로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도끼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개울을 따라 내려가던 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도원이 생전 처음 보는 짐승 셋을 만난 것입니다. 몸은 중하고 비슷한데 머리엔 검은 털이 길게 났고 가슴엔 봉우리 2개가 봉긋 솟았고
사타구니에는 검은 털이 수북했지요. 이 이상한 짐승 셋이 개울에서 멱을 감다가 도원을 보자 으악 소리를 지르더니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은 멍하니 짐승들을 보고 있다. 돌멩이의 머리를 맞아 혹이 봉긋 솟은 얼굴로 암자로 도망쳐 왔습니다. 스님, 스님. 아니 왜 이리 수선이냐? 도원이 다급하게 스님을 부르자 방 안에 있던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와 도원의 얼굴을 보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이마에는 혹이 봉긋 솟아있질 않겠습니까? 아니 얼굴은 어디서 다쳤느냐? 호랑이라도 만난 게야. 스님, 개울에 난생 처음 보는 사나운 짐승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도원이 노스님에게 짐승들의 생김새를 설명하자 이럴 수가. 스님은 탄식하며 태어난 척 말했지요. 그만한 게 다행이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노스님은 도원이 불도를 닦는데 여자는 큰 장애물이라 판단하여 그를 겁주기 시작했지요. 그 짐승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 털난 짐승들은 중을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중을 닮은 것이지. 아무쪼록 조심해야 할 것이야. 그리고 당분간은 이 암자에서 멀리 가지 말거라. 스님의 말에 도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 부처님 덕이라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도원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책을 펴도 글은 보이지 않고 그 무섭다는 짐승들만 이상하게 눈앞에 아른거리고 밤에 잠을 자도 꿈속에서 그 짐승들만 나타났습니다. 스님, 자꾸만 그 털난 짐승들만 눈에 아른거려 도무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질 게다. 하지만 도원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공부도 일도 모든 걸 손 놓은 채 시름에 빠졌지요. 이를 보다 못한 노스님은 도원을 불러 동굴에 들어가 면벽 수행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도원은 그날로 동굴로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면벽해 독경을 해보지만 머릿속엔 그 짐승들만 아른거렸지요. 보름을 면벽하고 난 도원은 울면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악귀가 씌었나 봅니다. 아무리 독경을 해도 제 머릿속엔 그 짐승들만 보입니다. 스님. 그날부터 노스님은 도원의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자 도원에게 속인들의 옷을 입혀 속세로 내보냈지요. 가거라. 가서 속세의 사람들과 함께하거라. 스님은 그렇게 모질게 말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스님. 도원은 스님의 명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문 밖에서 큰 절을 올리고 울면서 산을 내려왔지요. 그렇게 추나추동이 돌고 돌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밤 세파에 시달린 젊은이가 암자를 찾아왔지요. 암자 처마 밑에 서서 망감에 젖어 있는 젊은이를 향해 방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원이 왔느냐? 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스님이 도원의 머리를 밀었지요. 며칠 후 노스님은 입적하고 암자 마당에서 도원이 혼자서 조촐하게 다비식을 올렸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억새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고을의 부잣집인 황첨진의 집에서 10년이나 머슴을 살다 세경으로 밭이 딸린 조그만 산을 얻어 산비탈에 초가삼간 집을 짓고 밤이나 낮이나 화전을 일구어 이제 겨우 살림이 나아지고 있었지요. 눈발이 휘날리는 어느 겨울날 아궁이에 군부를 잔뜩 지펴 뜨뜻한 방에 혼자 드러누워 있으니 억새는 색시 얻을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이제 예쁜 각시만 하나 얻으면 걱정이 없겠는데.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억새 있는가? 귀에 익은 목소리에 억새가 다급히 방문을 여니 황첨지의 안방마님이
보따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마당에 들어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새는 맨발로 뛰쳐나와 머리에 인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누추한 집까지 어인일이십니까? 그저께 김장을 하여 자네 목도 조금 담갔네. 억새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선 채 그만 눈물이 핑 돌았지요. 아이고, 자네가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이제 집을 지어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살림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볼 겸 들렀네. 마님은 억새가 만료해도 들은 채 만 채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솥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몸을 녹이는가 싶더니 억새를 흘겨보다 말했지요. 김치 항아리를 이고 개울을 건너다 발을 삐끗하였는데 발목이 시려오네. 자네가 좀 주물러 주게. 버선을 벗어 던진 마님의 종아리를 본 억새는 고개를 돌리고 발목을 주무르는데 무릎도 좀 주물러 주게. 마님이 고쟁이를 걷어 올리자 힘얼건 허벅지가 드러나는데 억새의 하초가 단단해지고 마님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듯하더니 마침내 마님이 억새를 껴안고 넘어졌습니다. 마흔이 간 넘은 마님의 농익은 몸은 이내 불덩어리가 되었고 노총각 억새의 바위 같은 몸이 꿈틀거릴 때마다 마님은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졌지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자 뒤돌아 꿇어앉아 바지춤을 올리며 억새가 모기소리만 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은 가쁜 숨을 가라앉히며 10년 묵은 체증이 날아간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닐세? 자네는 내게 적선을 한 게야. 자네도 알다시피 바깥 양반이란 게 허구한 날 젊은 첨년 치마폭에 쌓여서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들어오는 법이 없네. 이 말에 억새의 마음에 조금은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졌는지 다시 한번 불타올랐지요. 그날 이후로 황첨지 안방마님은 툭하면 떡을 싸들고 전을 싸들고 쇠고기를 들고 억새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새 품에 안긴 마님이 말했지요. 나 이제 고개 넘고 개울 건너 이곳까지 못 오겠네. 그냥 날이 어두워지면 자네가 우리 집에 오게. 마님, 그러다 첨지 어르신이라도 오시면 어찌합니까? 걱정 말게. 요즘 다른 첨년을 얻어 집을 짓고 산다니. 그럴 걱정은 말게. 대담하게도 이 마님은 억새를 안방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삼경이 가까워져 올 무렵이면 억새는 매일같이 마님을 찾아갔고 그들의 유인은 새벽 달기 올 때까지도 계속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억새와 마님은 안방에서 한참 일을 치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집에 오는 길을 잃은 듯하던 황첨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억새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는다는 게 간신히 바지만 걸쳐 입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옆구리에 찬 채 봉창을 타고 빠져나와 뒷담을 넘어 사라졌죠. 그런데 억새가 집에 와서 보니 너무 급했던 나머지 조끼를 두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황첨지에게 들켰다면 금방이라도 저작거리 껄렁패와 함께 집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할 텐데 억새는 불안하여 그대로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급하게 문을 잠그고 도망쳤습니다. 나루터 주막집으로, 객주집으로, 복로방으로, 머슴친구 문간방으로 동가식 서가숙하는데 어느 날 억새가 술에 취해 곰곰이 생각하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처량하고 한편으로는 황첨지를 배신한 자신이 죽일 놈이었지요. 사실 황첨지는 오입쟁이이지만 통 크고 인정 많아 10년 동안 머슴 살 때 모진 소리 한 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황첨진의 조부 제삿날이라 황첨지가 분명히 본가에 머무를 것을 알고
억새가 집으로 찾아갔지요. 황첨지에게 잘못을 빌고 죽든지 살든지 운명에 맡기기로 한 것이지요. 아이고, 억새 오랜만이구나. 억새가 꿇어앉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려는데 옆에 앉은 마님이 가로채 말했습니다. 어제도 억새가 영감을 만나 긴히 의논하러 왔다가 그만 헛걸음하고 갔습니다. 그 소리에 억새가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안방 마님이 대신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새가 글쎄 부잣집 안방마님과 정을 통하다. 갑자기 바깥 양반이 들어와 뒷문으로 도망을 쳤는데 가서 보니 조끼를 두고 갔다지 뭡니까? 그놈 참.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새 서방을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여자라면 어련히 그 조끼를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지요. 그러자 황첨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걱정할 것 없단다. 아이고, 옥새가 얼른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옛날 어느 해 모내기 철인데 날이 몹시 가물어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니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지요. 이렇게 기우제가 선포되면 각 부서에서는 제숙처를 설치하고 실무자들은 그곳에서 몸을 깨끗이 하는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일정 기간 각 부서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인 다음 모든 부서의 정성이 모였다는 결론에 이르면 기우제를 지내게 되어 있었죠. 이에 임금이 모두 정성을 잘 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감을 불러 각 부서를 순시하며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무감이 잘못하고 있는 벼슬아치를 적발해 보고하면 그를 엄하게 벌했지요. 마침 무감이 선해청의 제숙처에 갔을 때 난관이 옷옷과 버선을 벗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고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감이 난관에게 따졌습니다. 제숙 규칙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봐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시오. 이는 국법을 어긴 것이오. 난 내 임무에 맞게 일을 보고할 것이오. 이봐요. 당신이 내 잘못을 보고한다고 무슨 이익이 돌아옵니까? 내 마땅히 기우제가 끝나는 대로 쌀 30섬을 주겠소. 그러니 한 번만 봐주시오. 무감은 쌀 30섬이라는 말에 마음이 쏠렸지요. 당신은 날이 가물어 쌀값이 치솟고 있을 때이니 무감은 이를 눈감아 주기로 하였고 기우제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무감이 선해청 난관의 집을 방문하였지요. 앞서 그가 쌀 30섬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쌀을 받기 위해 간 것인데 난관은 무감을 보자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듯 퉁명스럽게 묻질 않겠습니까? 당신은 누군데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 있어 왔습니까? 일전에 만났던 적간 무감입니다. 무감이라면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는지요? 전날 쌀 30솜을 하사하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온 것입니다. 이보시오. 내가 무감에게 왜 쌀을 30섬이나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해청 제숙 때 잘못을 보고하지 않고 덮어주면 쌀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습니까? 내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대로 보고하면 되고 없었으면 없다고 보고하면 되었을 일을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무슨 까닭으로 쌀을 찾은 거요? 그거 참 괴이한 사람 다 보겠네. 이에 무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날 밤 궁에서 숙직을 하면서 생각을 하자 도무지 오라가 치밀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화를 못 참고 주먹으로 계속 벽만 쳐댔지요. 그런데 마침 임금이 금방을 지나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임금이 그 까닭을 모르니 무감은 끝내 숨길 수가 없어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이튿날 임금은 선해청 창고에서 쌀 30섬을 그 무감에게 내려주고 난관 앞으로 달아놓아 갚도록 명했지요. 이어서 난관을 제숙을 잘하지 않은 죄를 물어 파면시키고 또 무감에게는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형조의 법에 따라 벌을 내리라고 명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조그마한 읍내에 자칭 양반이라 내세우며 푼돈이나 좀 있는 것을 미끼로 세도를 부리고 있는 박생원이라는 영감이 살았습니다. 박생원은 나이가 60이 다 되었건만 평소 인삼 녹용으로 보신을 한 까닭에 그 정력이야말로 청년이 부러워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니 읍내에 기생이란 기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집에서 부리는 하인까지 상관하는 이 호색쟁이는 모든 것이 돈이면 척척인 줄 알았는데 꼭 한 가지 돈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만사가 다 해결이라더니 이건 돈으로 써도 능히 다스릴 수가 없구나. 아침부터 이 엉큼한 늙은이는 사랑방에 앉아서 곰곰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박생원이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는 곡식이 썩어나고 있으니 그런 문제야 먼 이야기지만 밥만 먹고 하는 일이란 없겠다. 게다가 보약은 자주 먹겠다. 이래놓고 보니 앉으나 서나 양기만이 치솟을 뿐이었지요. 그것은 정말 절세미인이야. 지금 박생원의 머릿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아리따운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색한으로서 권위가 있는 영감쟁이인지라 첫눈에 한 번만 계집의 몸매를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겠다는 것을 능히 알아내고도 남음이 있었죠. 돈이 있으니 기생 나부랭이들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이제 기생 노름에도 진절머리가 난 박생원은 색정의 대상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박생원의 이웃에 살고 있는 정초씨의 마누라가 예쁘다는 소문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며칠 전에 울타리 너머로 슬쩍 본 그 모습은 말로서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을 느꼈던 것이지요. 탐스러운 몸매, 백설처럼 흰 얼굴, 삼단 같은 머리채. 어디를 보나 정초씨의 마누라는 박생원의 색정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다. 무슨 일이고 한 번 눈독을 들여놓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기어코 성취시키고 마는 박생원은 그러나 이 일만은 어쩔 수가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원래 정초신의 집안은 이 읍내에서도 알아주는 양반 집으로서 흠이라면 가정이 가난하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가난하다는 것으로 함부로 정초씨의 마누라를 만만히 넘겨다 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낮은 농노 계집이라면 돈으로서 매수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는 자기보다 좀 가난할 뿐이지 신분만큼은 엄연한 양반이어서 함부로 서두를 수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고. 박생원은 사랑방에 앉아서 정초씨 마누라 생각에 골몰하다 끝내 무슨 묘책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맛살을 폈습니다. 옳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박생원은 얼굴에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싱글벙글 하였지요. 그렇게만 하면 조금도 체면을 잃지 않고도 욕심을 채울 수가 있거늘. 박생원은 흡사실성한 사람같이 방안을 서성거린 후 얼마 있다가 종놈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그러자 안으로부터 하인의 대답 소리가 나면서 사랑방 앞에 대령하는 기척이 느껴졌죠.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 즉시 뒷집 정초씨 댁에 가서 정초씨가 있으면 내가 좀 뵙자고 전해라.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인은 박생원의 명을 받고서 그 길로 정초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화초를 손질하고 있던 정초씨는 앞집 하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서 의아해서 물었죠. 내가 어쩐 일인고? 서인 주인 어른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대체 무슨 연유로? 정초 씨는 머리를 갸우뚱했지요. 비록 앞뒷집이라고 하나 평소에 그리 왕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정초 씨 역시 돈푼이 나 있다고 필요 이상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 박생원의 소행이 괘씸하여 사귀기를 꺼려했던 바였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그는 박생원을 내심으로는 크게 경멸까지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처씨님을 꼭 모시고 오라는 분부시옵니다. 정초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라. 네, 잠시 채비를 하고 갈 것이니. 정초 씨는 하인에게 이르고 나서 방으로 들어와 의관을 단정하게 차린 후 하인을 따라서 박생원의 집을 방문했죠. 아이고, 이거 귀하신 손님이 오시는구려. 사랑방에서 정초 씨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박생원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박생원은 정초 씨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안내했지요. 허허, 오늘은 별일이 났구나. 정초 씨는 갑작스레 박생원이 친절히 구는 것을 보고 오히려 어리둥절하는 눈치였습니다. 허허, 정초씨. 그래,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소. 우리가 가만히 지내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무심히 지내왔구려. 하하, 네, 오늘은 정초씨와 좀 더 우애를 돈독히 해보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갑자기 초대하였으나 가히 허물로만 듣지는 마시오.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는 듯 청산유수격으로 박생원은 이렇게 인사 겸 서두를 끄집어냈습니다. 원 별 말씀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되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객간의 인사가 오고 가는데 어느 결에 차렸는지 주안상이 들어왔습니다. 정초 씨는 박생원이 권하는 대로 술을 마시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꽃을 피우는데 돌연 박생원이 화제를 옮겼습니다. 여보 정초씨, 바둑을 즐기시오. 잘 두지는 못하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정초 씨가 이처럼 대답하자 박생원이 뜰 듯이 기뻐하며 말했지요. 그거 참 잘 되었소. 나 역시 이제 배우는 바둑이긴 하지만 정초씨가 대국만 해주신다면 배울 겸 두어보겠소. 어디 한 판 벌려볼까요? 좋습니다. 정초 씨의 대답이 떨어지자 박생원은 벽장에서 바둑판을 꺼내놓고 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생원은 정말 이제 배우는 솜씨인 듯 거듭 두 판을 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과연 정초씨의 솜씨엔 못 당하겠는걸. 여보 정초씨, 그냥 두기에는 정초씨가 싱거울 테니깐 우리 한 판에 단양씩 내걸고 둡시다. 박생원이 너털 웃음을 웃더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었지요. 뭐 돈을 내걸 것까지야 있습니까? 원 별 말씀. 그래야만 나도 정신을 차려서 둘 게 아니요. 지더라도 한 수를 똑바로 익히게 되는 것이죠. 자, 단양씩 걸고서 어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정초 씨가 아무리 사양을 해도 박생원이 이토록 집요하게 서두르는데 정초 씨는 승낙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에 녹이 쓴다는 이 부자 노인이 자기같이 무일푼 선비의 돈이 욕심나서 노름을 벌리자는 의도가 분명 아니니까 승낙을 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두 사람의 바둑은 해가 뜨는지 지는지 모를 만큼 진지하게 전개되다가 최후의 한 판이 끝나자 박생원이 말했습니다. 허, 이건 달걀로 바위치기로군. 그러나 오늘 배운 수가 많소. 박생원은 그렇게 말하고 먼저 자리를 물러섰지요. 그날 밤 정초 씨가 집으로 와서 돈을 세어보니 그 돈이 무려 200냥이었습니다. 엽전 10단양에 쌀이 한 가마니니 200냥이란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 별스럽게 재물이 생기는구나. 정초 씨는 뜻밖의 생긴 재물이라 마음속이 흐뭇했습니다. 자고로 재물은 선비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말이 있는데 정초 씨는 이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기뻤지요. 그러나 한편 박생원은 그대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계획이 딱딱 맞아가는구나. 밤이 으슥하도록 박생원은 사랑방에 앉아서 다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곡식이 썩어도 결코 남을 줄줄 모르는 박생원. 엽전이 푸르스름하게 녹이 쓸어도 거지에게 한 푼 줄 줄을 모르는 이 박생원이 200냥이라는 거금의 돈을 어찌 아깝게 생각지 않으랴마는 최후의 목적을 위해서 참고 견디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정초 씨와 박생원 간의 바둑판은 날마다 계속되었지요. 처음에는 단냥씩 하던 내기가 어느 틈엔가 한 판에 500냥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매번 지기만 하는 박생원이 이제는 200냥을 잃은 것은 옛날이고 4,000냥이라는 큰 돈을 정초 씨의 손아귀에 쥐어주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한편 정초 씨는 차츰 돈을 딸수록 물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신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생원은 속으로 내 이놈 하면서 칼날 같은 웃음을 번뜩였지요. 결코 박생원의 바둑 실력이 정초 씨보다 못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고수였지요. 그러나 매번 박생원은 지기만 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잃으면서까지 그 속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정초 씨는 깨닫지 못하고 돈만 따면 그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정초 씨는 아침 수저를 놓기가 바쁘게 박생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정초씨, 그간 바둑을 배운다는 게 좀 지나쳤던가 보. 오늘로써 그 종막을 내립시다. 좋습니다. 어쨌든 돈은 땄겠다. 정초 씨는 박생원의 말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그럼 우리 크게 한 판으로 승부를 겨룹시다. 영감쟁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정초 씨도 가슴이 뛰었지요. 내가 지면 1만금을 내놓겠소. 늙은 박생원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1만금을. 그 순간 정초 씨의 눈이 부릅떠졌지요. 1만금이라니. 이건 생각할 수도 없으니만큼 막대한 돈이라 정초 씨가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허허, 뭘 그리 놀라시오. 내가 지면 그까진 돈이야. 즉석에서 내놓겠소. 그런데 정초씨께서 지는 날에는 무엇을 내놓겠소? 박생원의 혈색 좋은 얼굴이 유난히 유들거렸지요. 하지만 정초 씨는 냉큼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선뜻 1만금을 걸었으니 자기도 거기에 알맞은 금액을 걸어야 마땅한데 대체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선뜻 응하겠습니까? 아니, 뭘 그리 주저하고 있소? 이미 정초 씨의 속을 환히 내다보고 있는 박생원은 빙긋 웃으면서 물었지요. 박생원께서는 그 많은 돈이 능히 있으시니 선뜻 거실 수 있지만 저야 어디 그런 돈은 꿈에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겠습니까? 정초 씨가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으니 박생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정초씨도 너무나 대장부가 소심하구려. 그 돈이 없으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잡히면 될 게 아니오. 박생원의 두 눈이 탐욕으로 희번덕거렸죠. 원래 저는 청빈한 선비인데 1만금에 대적할 만한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하. 그러자 의미 있게 웃는 박생원의 입술이 한동안 실룩거리더니 잠시 뜸을 들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정초씨 부인님이라도 잡히시면 되지 않소? 드디어 박생원의 본심이 나온 것이죠. 아니, 내 마누라를. 깜짝 놀라는 정초씨였습니다. 왜 자신이 없소? 마누라를? 신음인지 분노인지 중얼거리는 정초씨에게 박생원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여보 정초씨, 그래, 계집의 몸값이 아무리 중하기로니 1만금에 비할 수 있겠소. 내 정초씨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
속히 걸고 한판 겨룹시다. 박생원은 은근히 압력을 넣었고 정초 씨의 가슴 속은 심히 복잡했지요. 어떻게 한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좋소,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연히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1만금이라는 돈이 결코 쉬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의 힘을 가진 것이었지요. 그럼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서로 믿는 마음에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읍시다. 전보다 신이 나서 서둘러대는 박생원의 태도가 좀 수상쩍기는 했으나 정초 씨는 그의 말대로 계약서를 쓰고서 손도장을 눌렀지요. 자, 이제 서로 실력을 겨루어 봅시다. 계약이 끝나자 영감은 바둑판을 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바둑은 날이 어두워도 냉큼 승부가 나지 않았지요. 평소 같으면 손쉽게 영감쟁이가 손을 들고 물러서련만 오늘만은 곧 질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위기를 모면하며 전세를 만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대단하구려. 정초 씨는 차츰 초조해졌지요. 이거 큰 노름판이 아니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나 박생원은 태연자약하였습니다. 결국 승부는 초저녁에 이르러서 박생원의 승리로서 끝이 났지요. 하하, 그동안 배운 보람이 있구려. 오늘은 정초씨께서 웬일이요? 박생원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무릎을 쳤고 정초 씨는 신음 소리만을 낼 뿐이었지요. 자, 그럼 우리 약속이나 지킵시다. 다음 순간 박생원은 실쭉해진 눈초리로 정색을 하며 정초 씨 앞으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초 씨는 다시 한 번 깊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속았구나. 여보, 정초씨, 우리 서로가 양반의 몸이니 한번 약속한 계약은 어길 수가 없는 노릇이 아니오. 박생원은 냉정하게 계약을 이행하라는 말을 제삼짓거렸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웠지. 정초 씨는 순간의 실수로 이 교활한 늙은이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을 다시금 후회해 보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지요. 하하, 여보 정초씨, 뭘 그리 심각히 행각하고 있어? 그까짓 계집이야 또 얻으면 되는 것 아니오? 영감쟁이의 농간, 정초 씨는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불덩어리를 꼭 참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로 정초 씨는 자리에 눕자마자 끙끙 앓고 말았지요. 그의 마누라는 갑자기 남편이 눕자 이상스럽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여보, 평생 가야 당신이 앓으시는 것을 볼 수 없더니 오늘은 갑자기 이게 웬일이요? 아무것도 아니오. 정초 씨는 차마 앞집 박생원과의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서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을 낼 뿐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새 앞집에 자주 놀러 가시더니. 에구, 마누라 내가 미쳤소. 내가. 정초 씨는 그저 헛소리 마냥 힘없이 짓거렸습니다. 아니 여보, 애관절 무엇이 미쳤단 말씀이셔요. 갑갑해 죽겠어요. 아내가 자꾸만 그 연유를 캐는 바람에 정초 씨는 차마 열리지 않는 입을 열고 요사이 앞집 영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난 무슨 일이시라고.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난 그의 아내는 대뜸 시시한 일이라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처분대로 하라는 듯이 그저 아내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는 정초 씨의 충혈된 눈, 그 눈 속을 여자는 빤히 바라보면서 의외로 이렇게 입을 열었지요. 모든 것이 운수가 사나와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당신이 그 일로 인하여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땅히 난군께서는 기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정초 씨는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옳다. 저것이 저처럼 태연자약하니
필시 무슨 좋은 계략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정초 씨는 이같이 생각하고 벌떡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서며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지요. 그럼 당신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오? 참, 당신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방 안에서만 세월을 보낸 부녀자가 그 무슨 계책이며 방법이 있겠습니까? 소첩이 이제 난궁과 더불어 100년의 가약을 맺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게 된 것도 모두가 팔자소간이니 아무런 방법도 없는 줄 압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정초 씨는 머릿속이 빙그르르 어지러워지면서 마구 부르짖었습니다. 꼭 그렇게 가야만 하겠소? 당신도 그게 무슨 말씀이요? 장부에 이러는 중천금이란 옛말이 있지 않아요. 난군께서 늙은이와 계약을 했으니 만일 소첩이 가지 않는다면 어찌 장부의 채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즉 가겠다는 말이오? 그야 당연하지요. 정초 씨는 더욱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애당초에 자기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죽어도 못 가겠다고 몸부림을 칠 줄 알았는데 이건 그와 정반대로 여자가 먼저 법도를 따지며 가겠다는 말에 그저 믿었던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격이었지요. 여보, 아무리 구차하게 살았다 할지언정 당신이 그토록 황금의 눈이 어두운 줄은 네, 미처 몰랐구려. 필시 당신은 그 늙은이보다도 재산이 탐이 나서 그리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오? 정초 씨의 이 같은 말은 힘없는 반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슬픈 항변이었지요. 호호호, 당신도 지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셔요? 정초 씨의 아내는 간드러지게 웃고 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래 누구랍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에요? 그까진 일만금에 마음이 혹하여 아내까지 내건 사람은 난군이 아니시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 일은 앞집 늙은이가 엉큼한 마음이 있어 꾸민 일이오니 이제 내가 안 가겠다고 한다면 필시 저 늙은이 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별 수 없는 일이 아니오니까. 정초 씨는 일만 간장이 전부 썩어가는 듯 깊디 깊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지요. 그럼 서방님, 이왕 갈 몸이면 한시라도 빨리 가야겠어요. 난군께서는 불미한 소첩을 깨끗이 단념하시고 하루빨리 좋은 처녀를 골라 여생을 행복하게 누리소서.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맺더니 그 즉시 좋은 비단 옷으로 몸을 감고 새삼 얼굴을 연지와 분으로써 예쁘게 단장을 하니 그 황홀한 자태야말로 사나이의 오장육부를 능히 녹이고도 남음이 있을 만했지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계집도 돈도 눈 깜박할 사이에 잃고 말았구나. 정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름다운 아내의 자태를 바라보며 탄식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부디 안녕히 계시옵소서. 여자는 단장을 끝내자 공손히 말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예를 올린 후 살며시 창지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여보. 정초 씨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부르려고 입을 열었으나 소리는 목구멍에 붙어서 나오지를 아니했지요.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은 계집년의 마음이로구나. 아내의 발자국 소리마저 사라져버리자 정초 씨는 크게 부르짖으며 아내가 펴놓은 이불 위로 몸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아내가 남기고 간 분냄새가 더욱 정초 씨의 간장을 애끓게 만들었지요. 한편 집을 나온 정초 씨 마누라는 그 길로 곧장 늙은 박생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안절부절하며 정초 씨 마누라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박생원은 밖에서 사람 인기척 소리가 나자 혹시나 하고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그 순간 박생원은 눈이 부신 듯 혹시 꿈이 아닌가 싶어 넋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문간 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원 어르신, 정초 씨의 처가 왔나이다. 대문간에 서서 박생원을 마주 바라보고 있던 여인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올렸지요. 그래. 당신이 왔구려. 어서, 어서. 박생원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임을 깨닫고 황급히 버선발로 뛰어나가 여인을 맞았습니다. 어서 올라오. 임자께서 올 줄 알았다면 사람을 보낼 것을. 박생원은 아예 임자라 부르면서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소첩과 같은 보잘것없는 계집을 이토록 환대해 주시니 그 은혜 되려 황송스럽소이다. 정초 씨의 아내는 낭낭한 목소리로 살풋살풋 입을 놀리며 다시금 예를 올린 후에 윗목에 날아갈 듯이 앉았죠. 아랫목에 앉아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박생원의 입술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목매간에도 잊지 못하던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음을 볼 때 박생원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기를 빌었죠. 그대는 과연 경국지색이요. 그대를 이렇게 가까이 보니 내 가슴 속이 마냥 출렁대는구려. 박생원은 늙은이답지 않게 간지러운 말로써 여자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원 별 말씀을. 여인은 그 아리따운 아미를 살며시 찡그리고 눈을 짓뜨며 영감을 쳐다보는데 그 교태야말로 혀가 녹아 말을 못할 정도였지요. 하하, 겸손의 말씀. 부인과 같은 꽃다운 여인이 어찌 정초 씨와 같이 빈곤한 가정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낼 수 있으리까? 이제 그대와 내가 오늘 밤 이렇게 만났으니 준당의 봄빛이 비추기 시작함과 같음이라. 나와 더불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구려. 박생원은 음탕한 눈으로 여인의 몸을 핥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소첩에게는 황공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고로 연려는 불갱이부라 했으니 비록 소첩이 연려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 전 난군에 대한 애절한 정을 잊을 수 있으리요. 이제 소첩이 생원 어르신의 소실이 됨에 있어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정초 씨의 아내는 그 붉은 입술 사이로 석류알같이 희고 반짝이는 이를 간간히 드러내 보이면서 이같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자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 네, 여쭐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여인이 한참 뜸을 들이자 애가 타는 박생원은 어서 말해보라 재촉하였지요. 생원 어른께서 지혜를 짜내시어 소첩을 획득하였으나 이제 소첩과 더불어 지혜 내기를 하신 후 어르신께서 능히 이기신다면 소첩은 쾌히 영감님의 소실이 될 것이요. 만일 지신다면 소첩에게 후히 상금을 내리시어 정초 씨에게 돌아가게 해주소서. 하하, 임자가 나에게 지혜 노름을 하자니 이보다 더 유쾌한 일이 어디 있겠소. 좋고 말고. 여인의 말을 들은 박생원은 방안이 떠나가라고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내년이 야근채를 해보았자 별 수가 있느냐. 내 남편 정초 씨도 손쉽게 굴복시켰거늘 하물며 너 같은 계집년이야. 무슨 걱정이 있을 소냐. 박생원은 통쾌하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같이 부르짖으며 윗목에 오똑 앉아있는 여인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최후의 반항이로구나. 여인의 아리따운 얼굴을 보는 순간 박생원의 마음속은 음흉한 불길이 마구 치솟았죠. 그래, 만일 그대가 이긴다면 내 어떤 상금을 내어줄꼬. 박생원은 능글맞게 웃으며 여인에게 묻는데 그 모습은 마치 늙은 호랑이란 놈이 살진 암캐를 물어다 놓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최후로 놀려대고 있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넌 그물에 걸린 고기야.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여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목을 내리며 기다렸지요. 소첩이 이기면 황금 1만금을 주십시오. 여인의 입에서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1만금? 그때 여인의 말을 듣자 박생원의 두 눈이 확 커졌죠. 호호, 왜 그리 놀라셔요? 그 꼴을 본 여인은 간드러지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하는 말이 내 귀여워서 그래요. 1만이라. 좋소. 박생원은 억지로 호기를 부리며 쾌히 승낙했지요. 그럼 계약서를 써주셔요. 여인의 당돌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계약서를 써라. 써주지. 꽤 교활한 연이로구나. 속으로는 이같이 분개하면서 그래도 양반의 채통을 세우려는 건지 아니면 여인은 이미 자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순순히 그의 청이나 들어주자는 것일까. 하여튼 박생원은 벽장에서 붓과 벼루를 꺼내들고 계약서를 썼지요. 그럼 먼저 어르신께서 무엇이든 질문을 하십시오. 소첩이 대답하리다. 어르신께서 2번 묻는 문제 중에서 소첩이 한 번만 대답을 못하여도 제가 마땅히 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2번뿐이란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거 좋소. 박생원은 이렇게 말한 후에 한동안 눈을 껌벅거리면서 무엇을 물어볼 건가를 생각하다가 냉큼 생각이 안 나는 눈치더니 갑자기 창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임자, 저 하늘에 무엇이 보이요? 별이 보이지요. 들었소. 지금 저 별이 몇 개나 되는지 능히 맞추겠소? 호호호, 어르신도 그야 모두 13만 3,370개이지요. 그걸 어떻게 아오? 여인의 자신의 찬 대답에 박생원의 눈이 확 커지면서 물었지요. 네, 소첩이 그걸 알게 된 것은 정초 씨에게 출가하기 전에 하늘의 별을 전부 헤아려서 그 수를 능히 안다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말을 듣고 3년이란 세월을 보내 세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초 씨의 아내는 살포시 미소를 머금으며 술술 말을 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개라도 틀림이 없는가?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만일 어르신께서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손수 세어보소서.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박생원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아, 저 무수한 별을 어느 세월에 다 셀 수 있단 말인가. 박생원은 그 순간 깊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스스로 계집의 잠꾀에 넘어갔음을 깨달았죠. 그럼 내 2번째로 묻겠으니 내 물건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겠소? 그 소리에 그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고서 묵묵히 앉아있는 여인을 보니 박생원은 저절로 기운이 우쭐해졌습니다. 옳지, 이제야 내년에 잠께 구멍이 막히고 말았구나 하고서 어서 맞추라 재촉을 성화같이 하였지요. 임자는 모르겠지. 솔직히 굴복하는 게 어떠하오? 잠깐만. 박생원이 욱박지르자 여인은 손을 내저으며 정색을 하였습니다. 그럼 능히 맞추겠느뇨? 어르신도 참 어이 이처럼 쉬운 질문만 하셔요? 쉬운 질문? 그럼 내 것의 크기를 알겠단 말이오? 네, 알겠나이다. 얼마나 되겠소? 잠깐만. 여인이 방긋 웃으면서 대답을 했지요. 5치 그리고 또 7치 다푼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5치면 5치 또 7치다 분이라 함은 웬 말인고? 박생원이 끓어오르는 흥분을 참으며 물었죠. 생원 어르신도 어이 그리 모르시는 말씀을 하십니까? 보셔요. 그 물건이란 게 원래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항시 일정한 형태로만 있지 아니한즉 어찌 그 크기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첩의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어르신께서 친히 시험해 보소서. 여인의 말을 듣고 난 박생원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아차,
그는 자기의 물음이 심히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지요. 호호호 영감님, 승부는 이로써 결정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을 보낼 테니 약속한 1만금을 보내주세요. 말을 마친 여인은 호련히 밖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후, 박생원은 마치 닥쳤던 고양이 지붕 위를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남가일몽, 잠깐 동안 머릿속을 스쳐간 봄꿈에 불과했지요. 그 후 정초씨는 1만금의 돈을 받아 편안하게 살았다 합니다. 여보, 비가 올라는지 팔다리가 쑤시는구려. 이리와 몸 좀 주물러요. 임자 알겠소. 내 바로 가리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